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국 해군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 다국적 해상훈련인 2024년 환태평양 훈련 림팩 RIMPACR임 어브 퍼시픽에서 한국은 대규모 해군 전력을 이끌고 참여한 것은 물론이고 다국적 해군을 이끄는 부사령관의 지휘를 맡아 대한민국의 위상이 몰라보게 달라져 있음을 확인시켜 해주었습니다. 특히 이번 림팩에서 한국 해군이 미국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스노 CVN-70와 일본 해상자위대의 마야급 이지스 구축함 하구로함 등 연합 해군 전력을 진두지휘하는 중책을 맡은 것은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1990년 림팩에 처음으로 정식 참가 기회를 얻었을 때만 해도 한국은 다른 나라 해군을 보고 배우는 입장이었지만 해가 갈수록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더니 이제 드디어 지휘의 영역에 올라선 것인데요. 림팩에 참가한 지 34년 만에 이제 더 이상 하나의 훈련 참가국이 아니라 다국적 해군을 이끄는 주요 지휘국의 지휘로 올라선 것이기에 의미가 컸습니다. 우리 해군은 이번 림팩 참여의 목적으로 연합훈련, 한국방위 산업의 홍보, 우방국 해군과의 교류 등 세 가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미국 해군이 주도하는 다국적 해양훈련 림팩은 미 우방국들이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만 만남을 통해 각국의 해군력과 국력을 은근히 과시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전 세계 해군들이 한데 모여 교류하는 축제의 장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우방국 해군과의 교류를 위해 지난 2일 한국의 차기 상륙함 4900T급 천자봉함에서 함상 리셉션 행사를 개최했는데 한국의 이번 림팩 리셉션은 참가국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단 이번 림팩에서 연합해군 구성군사 부사령관의 위치에 오른 한국의 문종화 림팩 전대장이 세뮤얼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 등 고위 장성들을 맞이했는데요. 지난 2일 한국의 4900T급 차기 상륙함 천자봉함에서 열린 한국 함상 리셉션에는 미군의 사성 장군 4명이 한꺼번에 방문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면면을 보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세뮤얼 파파로 인태 사령관, 폴 라케머라 한미연합사령관, 스티븐 퀼러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 케빈 슈나이더 태평양 공군사령관 등 그야말로 쟁쟁한 별들이 한국 상륙함을 찾았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타국 함정들은 사성 장군이 한두 명씩만 방문했는데 사성 장군이 4명이나 한국 함정을 찾았다는 걸 두고 그만큼 미군 측의 관심이 크다는 의미로 이렇게 미 해군 장성들이 연이어 한국의 리셉션에 참석했다는 입소문이 나자 인도, 싱가포르 등에서도 한국 함정을 타보자는 얘기가 돌았고 그로 인해 통상 리셉션에는 25만 350명가량이 방문하는데 한국 리셉션에는 500여 명이 몰려 큰 인기를 모았다는 후문입니다. 일례로 한국 함상 리셉션을 찾아온 폴 라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우리 측이 제작한 림팩 모자를 선물로 받자마자 자기 모자는 벗고 이후부터 한국 해군 모자를 쓰고 다녔습니다. 그만큼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고 인도 구축함의 함장은 우리 율곡이이함을 형제함이라면서 마스트에 태극기를 기양했습니다. 게다가 한국 해군은 캐나다 잠수함장을 만나 우리 잠수함의 우수성을 설명했습니다. 차기 캐나다 잠수함 수주에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리셉션의 반응이 어찌나 좋았는지 함상 리셉션 이후 인도의 시바리칸 마스트에는 태극기가 개양돼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 이지스 구축함 율곡이이함의 김봉진 함장이 인도 시바리칸 프라샨트 모아난 준장을 만났을 때 친분을 쌓으면서 인도 측에서 먼저 태극기를 개양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해군도 우위의 표현으로 인도 국기를 태극기와 함께 달았습니다. 인도는 이 과정에서 우리 해군의 형제국이란 표현까지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림팩을 통해 우방국을 비롯한 각국 해군 지휘관들과 교류를 높여가는 한편 한국은 림팩 리셉션에 하와이에 거주하는 생존 625 참전 용사를 초청해서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 해군이 6.25 참전 용사를 초대한 이유는 오늘날 한국이 이런 국력을 갖게 된 것도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였고 이를 본 외국 해군들은 한국의 이런 면모를 높이 평가했다는 후문입니다. 한국은 올해 림팩에서 지휘부라고 할 수 있는 연합해군 구성군사 부사령관으로 진입했는데요. 반면 일본은 역대 림팩에서
미국의 고정 파트너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림팩을 총지휘하는 연합기동부대 사령관은 보통 미 3함대 사령관 올해는 존 웨이드 중장이 맡고 연합기동부대 차석 사령관 바이스 CCTF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맡아왔습니다. 올해는 요코타 가즈시 해장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일본의 국력과 림팩 기여도 등을 종합한 배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전쟁 포기 등이 포함된 평화 헌법으로 인해 다국적군의 전투 지휘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 HADR 역할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전투 지휘는 연합기동부대 사령관과 그를 보좌하는 연합기동부대 부사령관 대표티 CCTF 라인으로 이어지는데 부사령관은 직제상 일본 측이 맡는 차석 사령관보다는 낮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해군은 한국이 2026년에는 연합해군 구성 군사령관으로 2028년에는 연합기동부대 부사령관이 될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군 안팎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목표라고들 얘기합니다. 더구나 한국은 올해 림팩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전력과 인력을 파견하는 등 림팩에 대한 기여도 역시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연합훈련 중이라는 와중에도 한국산 방산 무기 전시회까지 열었습니다. 최근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이 엄청난 가운데 각국의 실무자라고 할 수 있는 군인들을 상대로 전시회를 열어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장사천재 한국이라는 명성에 걸맞는 행사로 보이는데요. 이번 훈련에 참가한 29개국 중 이지스 구축함이 동원된 나라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 4개국. 잠수함 참가 나라는 한국과 미국 등 2개국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이 함정 공개 행사 때 율곡 이함과 충무공 이순신함을 공개한다고 하자 3,500여 명이 율곡 이함과 충무공 이순신함을 찾았고 천자봉함에는 1,300여 명이 다녀갔을 정도로 폭발적 관심을 모았습니다. 우리 함정을 방문한 싱가포르 안보 매체 소속의 한 기자는 SNS에서나 접했던 한국 함정에 오르게 돼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이었다. 내부가 굉장히 체계적이고 훌륭하게 꾸며졌다는 인상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군은 국내 방산업체들과 협력해 지난 13일 천자봉함 차량갑판에서 방산 전시회를 열었는데요. 우리 해군은 이번 함상 리셉션을 통해 총 60조 원 규모로 12척 잠수함 건조를 추진 중인 캐나다 측에 우리 해군 잠수함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 K방산 세일즈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일본과 경쟁 중인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해군까지 도운 것인데요. 이번 림팩에서 잠수함을 참가시킨 나라는 한국과 미국뿐이라 한국의 잠수함은 각국 해군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방산 전시회에 참여한 한국 방산 업체는 LIGNX1으로 130 유도무기 비룡과 2.75인치 유도무기 비공, 무인기와 무인수상정 해검의 모형 등을 전시했고 KAI는 고등훈련기 T-50 모형을 그리고 하나시스템은 무인수상정, 해령의 모형을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기대가 되는 것은 LIGNX1이 림팩 훈련 중에 2.75인치 70 유도 로켓 비공에 대한 최종 성능 평가 FCT를 위해 실사격을 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관문인 최종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 연내 수출 계약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계약이 성사되면 비공은 미국으로 수출된 최초의 국산 무기 체계가 되기에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 해군은 소형 고속정을 주력 무기로 하는 후티 반군과 홍해에서 분쟁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 비공과 같은 유도 무기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입니다. 사실 비공은 미국과 함께 개발하던 무기체계였습니다. 2000년대 초 미군은 다수의 대형 대함미사일을 갖추고 있었지만 소규모 보트를 이용해 직접 군함에 충돌하는 신종 테러 공격에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지름 2.75인치 로켓의 유도 장치를 부착한 유도 로켓을 공동 개발할 국가를 찾았는데 한국보다 적합한 국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2007년부터 한국의 LIGNX1,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공동 개발을 시작했지만 미국은 2012년에 예산 문제로 중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사업을 계속 진행했고 결국 2018년부터 전력화한 것인데요. 비공은 이미 미 국방부의 무기성능 평가 FCTFORIGN 컴패러티브 테스트 해외 비교 시험에서
미국 평가단의 참관 아래 비행 사격 시험을 비롯해 현장 실사 등 다수 검증 과정의 요구 조건을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충족했습니다. 무엇보다 비공은 차량에 탑재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는데요. 차량 한 대에 2개의 발사 장치에서 최대 40발 발사가 가능하며 표적 탐지부터 전개, 발사까지 걸리는 시간이 1020초 남짓밖에 안 될 정도로 빠릅니다. 더구나 비공은 지대함 미사일로 개발됐지만 최대 강점은 지대지, 함대함, 공대함, 공대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비공의 로켓 한 발당 가격은 4천만 원 수준입니다. 록히드 마틴의 헬파이어 대비 3분의 1 수준이란 얘기입니다. 특히 이번 림팩 훈련에서 LIGN-X1의 성공적인 최종 성능 테스트를 위해 해군이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K방산의 미국 방산시장 첫 진출이라는 이정표를 만들 수 있도록 자국 해군이 직접 나선 것입니다. 우리 해군은 국방부에게 보고하고 LIGN-X1이 실제 포탄을 탑재한 비공을 미국 하와이 현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해 실사격을 할 수 있도록 물밑에서 LIGN-X1과 논의하며 함께 뛰었다는 후문입니다. 만약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한국 무기가 미 해군 무기고에 통합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인데요. 미국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해봅니다. 한국의 이지스함이 미국의 이지스함과 동급이 된다는 소식이 나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 해군의 철통 같은 대비태세가 갖춰지게 되면서 그동안 성능 개량 사업 자체가 추진되지 않고 있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 드디어 새롭게 거듭난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해군은 지난 9월 세종대왕급 성능 개량 사업 소요를 제기하며 203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실제로 최근 국감에서 이종호 해군 참모총장은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세척에 SM-3나 SM-6 미사일과 같은 요격 체계는 없다면서 함대공 요격 미사일인 SM-6는 물론 SM-3도 조속히 도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세종대왕급이 SM-36을 운용할 수 있도록 개량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 해군이 SM-36 도입은 물론 기존의 깡통 이지스함으로 여겨졌던 세종대왕급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의지가 있음을 피력한 겁니다. 해군에 따르면 세종대왕급 세척의 구축함을 개량하는 데 10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미국의 동급 구축함 개량 사업 일정을 고려하면 이를 긴급 소요 사업으로 전환해 사업 일정을 크게 앞당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과거 미국과 일본의 개량 사례를 봤을 때 예산만 확보된다면 성능 개량 공사에 필요한 기간은 한 척에 1년이 채 걸리지 않기 때문에 미룰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지금은 미국이 우리 세종대왕급과 유사한 버전의 이지스함을 최신 버전으로 개량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 중인 시기여서 미국과 사업 일정을 맞춰 공동 발주하면 사업 비용도 대폭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한국형 구축함 KDX-3 사업을 통해 전력화된 길이 166m, 경하 배수량 7,600톤급의 이지스 방공체계를 탑재한 구축함인데요. 2010년 림팩에 참여한 세종대왕함은 총 19척 가운데 함포 사격으로 표적의 100m 이내인 75m 오차율을 보이면서 탑건함으로 선정되기도 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구축함입니다. 실제로 최근 CNN에서 한국이 만든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을 지난 6월 CNN은 이들은 아마도 세계 최고의 군함일 것, 그리고 그들은 미국산이 아니다라는 기사를 보도하고 세종대왕함을 세계 최고의 군함으로 꼽았습니다. CNN은 세종대왕함이 중국 구축함 타이프 55보다 우위에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한국으로부터 선박을 구매하거나 미국 설계 선박을 건조하는 것도 중국과의 격차를 좁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구축함 타이프 55은 배수량이 1만 2만 1만 3천 톤으로 일반 구축함보다 크고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대공 및 대함 미사일을 발사하는 112개의 수직 발사 시스템 VLS-3를 갖고 있으며 미 해군의 최신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의 96개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 구축함 타이프 55보다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이라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한국의 세종대왕급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겁니다.
실제로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은 타이프 55가 한국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에게 밀린다고 보고 있는데, 세종함은 타이프 55보다 약간 작지만 128개의 VLS 셀과 지대공, 대잠, 순항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로 더 강력한 화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종함은 우리 해군 함대의 자랑으로, 이 함정 하나로 우리 해군은 대공, 대함, 대잠수함, 대함 등 여러 동시 상황에 대처하고 탄도미사일로부터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종대왕급은 그동안 몇 가지 요격 체계와 관련해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정조대왕급 구축함은 SM-3 운용이 가능하지만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SM-3을 탑재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적 개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척당 최소 5천만 달러가 투입돼야 합니다. 이는 사실 그동안 중국 등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 그러면 물국체계 판출하는 외교적 마찰을 줄이기 위해 신경을 썼던 부분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문제에 대해 우리 해군이 조금만 언급해도 예전부터 중국은 분노를 숨기지 않고 폭발하며 유독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과거 사드, 도입 논란에서 강하게 반발했던 중국의 움직임을 볼 때 한국이 세종대왕급의 SM-3을 운용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6년 우리 해군이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추적해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착하려 하자 중국은 이를 두고 해상 사드 구축 계획이라며 맹비난하며 발작했습니다. 당시 중국 관영 매체 황구망은 한국이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에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함대공 요격미사일을 탑재하려는 건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의 미국 경도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해양권익을 둘러싸고 일본, 중국과 대립하는 한국 해군이 역량을 강화하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면서 한국의 해상 사드가 날로 악화하는 해상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세 척의 구축함이 북한의 수많은 전술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도 없을 것이라며 한국이 복잡한 시스템을 제대로 조정할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무지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해군의 SM-3, SM-6 업그레이드 소식 나오면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한민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에 이어 후속 사업으로 정조대왕함이 필살기로 등장하면서 화상기로 중국을 벌써 벌벌 떨게 만들고 있는 주의 격리다. 심지어 정조대왕함은 미국의 이지스함과 동급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대한민국 해상의 핵심 전략 자산이 될 것으로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지난달 미 해군 7함대 소속 SM-3로 ICBM 격추에 성공한 이지스함 존 핀이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했다 출항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앞서 2020년 미국 미사일방어청은 존 핀에서 신형 요격 미사일 SM-3 블로기어를 쏘아 올려 모의 ICBM을 격추하는 시험에 성공했는데, 당시 시험은 북한의 ICBM 위협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우리 해군은 존 피남 입항을 계기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등 북한의 ICBM 도발을 경고하기 위한 대응을 펼쳐나갔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 이지스함과 미 이지스함이 함께 북한의 도발에 나설 정도로 동일한 수준의 전투태세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대왕급 A은 정조대왕급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면 우리 이지스 구축함은 미국 이지스함과 동급 수준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방사청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한국형 차기 구축함에 탑재할 함대지 탄도미사일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의결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수백 km을 날아가는 함대지 탄도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서해는 물론 동해에서도 북한이 내륙에 지은 핵미사일 관련 시설과 전쟁 지도부를 겨냥한 한국군의 창이 한층 날카로워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요격 방어가 임무였던 이지스 구축함에 함대지 탄도 유도탄이 탑재되면 해군의 수중 킬체인이 한층 보강되는 건 물론 북한이 지대공 방공 체계를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함상에서 발사되는 탄도 미사일은 순항 미사일의 단점도 보완해줄 핵심 전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듯 한국의 해상 탄도탄 방어의 핵심 전략 자산은
바로 이지스 구축함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종대왕급은 요격 능력이 없기에 성능이 개량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사업이 광개토 2 이지스 구축함 획득 사업이었는데 정조대왕급은 기존 광개토 3배치 1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비해 필살기가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실제로 정조대왕급은 탄도탄 대응과 대잠수함전 능력이 향상된 함정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우리 군은 여기에 베이스라인 9를 탑재하며 탄도미사일과 항공기 요격을 위해 SM-6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신의 이지스함 정조대왕함에 우리 해군 함정 중 처음으로 탑재되는 요격미사일 SM-6는 항공기 함정 탄도미사일은 물론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체계입니다. 실제로 SM-6는 미국과 한국에서 사용하는 SM-2 함대 공미사일의 성능을 높인 것으로 최대 460km까지 날아가며 멀리 떨어져 있는 적기가 대한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먼저 공격할 능력을 갖췄습니다. 올해 초 미국 미사일방어국은 SM-6 미사일이 현재 미국 무기체계에서 극초음속 무기를 요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정조대왕급의 SM-6이 도입되면 한국의 이지스함은 미국과 동급 성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정조대왕급은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장착하는데 이는 3000T급 잠수함에 탑재되는 SLBM과 유사한 특성을 지녀 북한 지하시설을 파괴할 관통력, 전파방해를 극복하는 능력을 갖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두 중량은 1T 안팎으로 추정되며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구축함에 탑재된 한국 형수직 발사 체계를 통해 발사됩니다. 이렇듯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장착하게 될 정조대왕급은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의 지하시설을 파괴하는 건 물론 해상에서 타격할 수 있는 북한 내 표적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평소에는 전략적 억제력을 발휘하면서 유사시에는 전술적 차원에서도 쓰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은 북한 핵, 미사일 요격체계의 첫 단추로 핵심 자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HD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작년 7월에 진수한 정조대왕급은 지난 7월 2번함을 착공한 데 이어 내년 11월 마지막 3번함을 착공한다는 계획인데요. 정조대왕함은 시운전 평가 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년 말 우리 해군에 인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 전력화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서해와 동해, 남해, 바다 3면에서 작전을 펼친다면 대한민국의 해상 방어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MOU를 통해 향후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NATO, 유럽연합 EU 국가들의 포병 수요에 따라 천무의 추가 수출도 적극 추진하겠다. 손재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MSPO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2차 수출을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GG와 폴란드형 천무 호마르 K 제조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폴란드에 납품한 천무에 KTS-SME를 달아서 사거리 300km로 늘렸다는 것도 놀라운데 한국은 지금 이보다 더한 것을 개발하고 있다고 해서 폴란드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천무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가 생산하는 122 로켓을 천무에 적용하기 위한 공동개발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호마르K가 기존의 사거리 290km의 장사거리 탄, 80km의 239 유도탄과 함께 3종탄을 확보하면 폴란드 군의 현지화 전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한화는 천무 1111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폴란드는 물론 천무 도입을 노리는 국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천무인은 기존의 천무보다 대구경인 30만 400구경 20만 400km 사거리에 무유도 위성 GPS 유도 관성 유도 등 정밀도가 높고 다양한 탄종을 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천무인은 기존의 8X8 천무 차량의 30만 400대구경 로켓탄 2연장 포드 X24발 발사대 플랫폼을 얹고 여기에 확산탄과 정밀 유도탄, 지하침 투갱도 파괴탄, 활주로 파괴탄, 비핵 EMP탄, 열압력탄, 정전탄탄 소섬유탄, 지뢰살포탄, 선전탄 등 다양한 탄종을 개발해서 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천무 2 베이스 차량에다 현무 2 시용의 10X10 차량으로 발사탄을 8연장으로 늘리니 연장 포드 X4 버전의 천무-C가 있습니다. 천무-3는 발사탄을 천무 11의 2배로 늘려 동시에 8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2발의 KTS-SME를 쓸 수 있는 천무를 도입한 폴란드도 앞으로 동시에 4발, 8발로 쓸 수 있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은 이를 유지 보순뿐만 아니라 빠르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는 K9 차체에 레드백 기술을 장착한 보병 전투장갑차 700대를 도입한다고 하고 여기에 현대로템과 함께 차륜형 장갑차 1000대까지 생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엄청난 한국산 장갑차로 무장한 기갑군단을 만들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이번 방위 전시회에서 이 장갑차에 달 엄청난 무기를 둘러보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폴란드 라즈문드 안제이착 총참모장, 스위보미르 치오츠키 군비정책국장 등은 이번 전시회에서 한화 전시장을 찾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체계 개발이 진행 중인 미래형 국방로봇인 무인수색 차량에 지대지 유도 미사일인 천검을 탑재한 무기체계를 둘러봤습니다. 무인수색 차량에 천검을 달았다는 것이 크게 주목받았는데 국경선이 긴 유럽의 지형을 고려해 인력 배치가 어려운 지역에서 병사를 대신해 수색 정찰 경계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정찰 자산이 적 전차의 위치 정보를 전달하면 운영자는 무인 수색 차량을 조종해 천검 사거리 8km 내 적을 타격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작전 거리도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천검은 이 무인 수색 차량뿐만 아니라 지금 폴란드가 대량으로 도입하겠다는 장갑차에 장착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에 지금 이 무기가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검은 전차킬러라 불리는 유도미사일로 소형 무장 헬기에서 전차를 파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대지 유도탄입니다. 공대지 미사일로 최대 8km을 날아가고 관통력도 1.4m 달할 정도로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검은 하늘의 검이라는 뜻으로 영문으로는 탱크 저격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세계 최고라 불리는 미국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전량 수입해서 써왔지만 이제 우리 기술로 8년여에 걸쳐 헬파이어보다 뛰어난 미사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를 개발한 방사청 관계자는 헬기용 공대지 유도탄의 대명사인 헬파이어와 비교하면 유도 능력은 천검이 더 뛰어나고 관통력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천검은 헬파이어 이 미사일보다 유도 능력과 명중률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무엇보다 유사 무기체계 최초로 인공지능 AI 알고리즘을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80만 프레임 이상의 표적 영상 딥러닝을 통해 유사시 운용자 개입 없이 고정 표적을 자동으로 포착할 수 있습니다. 천검은 가시광선과 적외선 영상을 모두 활용하는 이중 모드 탐색기를 탑재해 탐지 성능을 높였고 유선 데이터 링크를 적용해 비가시선에서도 발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발사 후에도 유선 데이터 링크를 통해 표적을 지정할 수 있는 발사 후 재지정 기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헬파이어는 레이저 방식으로 평지에서는 적의 전차를 탐지해 발사가 가능하지만 한국같이 험한 지형의 산악지역에서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천검은 이것까지 가능하게 만들어 명중률과 운용자 생존 가능성은 높이면서 운용 시간은 단축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엄청난 미사일은 원래 헬기에서 전차를 잡는 공대지로 만들어졌지만 지난해부터 한국은 장갑차에서도 쓸 수 있는 지대지 미사일로 개조해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방과학연구소는 안흥 시험장에서 천검 개량형 지대지 미사일로 K-21 장갑차에서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K-21 천검 체계를 만들어냈는데 K-21 장갑차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레드백 장갑차에도 천검을 달아 위력을 배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는 1000대의 K 전차와 함께 레드백을 기반으로 만드는 700대의 장갑차를 배치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적국의 전차킬러라 불리는 천검을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 무서운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기아의 소형 전술 차량 K151을 주문하고 한국산 대전차 미사일 현궁을 달 것이라고 했는데 천검은 현궁보다 몇 배의 위력을 자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궁은 최대 사거리가 2.5km이지만 천검은 이보다 3배가 넘는 8km의 거리까지 타격이 가능하고 더 정확하고 더 강력한 파괴력으로
적의 전차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거리가 3배가 더 넘는다는 것도 큰 차이가 있지만 무엇보다 유선 데이터 링크로 직선으로 나가는 무선 전파가 단절될 수 있는 산막 지형에서 안정적으로 영상을 송수신해 적의 전차를 파괴하고 운영자가 개입할 수 있기에 정확도나 전술적인 사용 범위 자체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천검 사격에 참석했던 김진수 수석시험비행 조종사는 데이터 링크로 외부의 무인기나 지상부대에서 정보를 받고 산 뒤에서 미사일을 쏘면 된다. 표적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영상이나 광학 시스템으로 카메라를 보면서 따라 들어가니 가까워질수록 표적이 선명해진다. 표적을 놓치기가 더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사용자가 표적으로 포착하지 않아도 인공지능으로 고정된 표적을 자동으로 포착하는 것은 현궁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매우 첨단화된 방식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라 불리는 미국의 헬파이어 2도 이 같은 방식에 놀라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궁은 소형 전술 차량에도 탑재가 가능하고 전술적 환경에 따라 개인 휴대운용도 가능하기에 천검과 현궁은 전술적인 목적에 따라서 각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대지를 지대지로 개량한 천검 미사일 실험을 할 때 폴란드와 함께 이미 현궁의 위력을 체험한 중동의 사우디, UAE가 현장에서 보았고 이 현장에는 노르웨이, 스웨덴, 이집트, 필리핀 등의 국가들도 있었습니다. 이 천검을 단 장갑차가 폴란드에 대량 수출된다면 앞으로 현궁 대전차 미사일에 더해 천검도 수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현궁을 단소형 전술 차량 K151도 400대를 구입할 것이라고 했는데 K2 전차 1000대 함께 운용되는 폴란드형 중형 장갑차 700대와 소형 전술 차량 400대가 천검과 현궁으로 적의 전차를 먼저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K2 전차가 빠른 기동력과 무장에 비해서 측면 장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렇게 장갑차와 소형 전술 차량이 함께 운용되면서 더욱 공격적으로 전진이 가능하고 상대 전차의 공격 기회를 완전히 차단해 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미사일 주권을 외치며 미사일 개발에 모든 것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한국산 미사일은 우리 영토를 든든히 지키며 세계 최고라 불릴 정도의 수준으로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애플이 내놓은 신형 아이폰의 발열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이때다 싶은 중국 IT 유튜버들은 아이폰 15를 단지 30분만 사용해도 온도가 48도를 넘어섰다며 신형 아이폰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 IT 전문 유튜버 GKERWA는 아이폰 15 프로로 300니트 밝기와 25도의 실온에서 고사양 게임을 플레이했을 때 제품 온도강 30분 만에 48.1도까지 상승했고 아이폰 15 프로 맥스 역시 45도를 넘어섰다고 주장하며 발열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현재 애플 공식 홈페이지의 사용자 커뮤니티에는 통화할 때조차 뜨거워진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하루에도 수십 건씩 해시태그 전화를 810분만 해도 폰이 뜨겁다, 해시태그 충전하는데도 발열이 심하다 등의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중국, 미국, 캐나다 소비자들의 후기에 따르면 새 아이폰이 특정 상황에서 만지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온도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충전되는 동안 약 41시에 달했으며 충전 및 게임 등 작업을 동시 수행할 때 최대 44시까지 올라가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마트폰의 발열 문제는 성능 저하는 물론 소비자의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논란이 일자 IT 전문 매체 WCCF테크는 애플이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에 강력한 냉각 솔루션을 도입하지 않았거나 TSMC에서 제작한 A17 프로 칩의 3나노 설계가 과열 문제를 완화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처럼 여기저기서 논란이 일자 결국 콧대 높은 애플도 발열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애플의 인정은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만큼 중국, 캐나다 등에서 발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는 뜻입니다. 애플은 최신 iOS 17 운영체제 버그로 인한 백그라운드 활동 증가, 일부 타사 앱 업데이트 등으로 인해 발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현재 앱 개발자들과 협력해 수정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밝힌 문제 앱은 게임 아스팔트 9, 메타의 인스타그램, 우버 등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발열 문제가 새로운 티타늄 소재나 디자인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애플 측은 안전이나 부상 위험은 없으며 장기적인 휴대폰 성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를 그대로 믿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신형 아이폰의 발열 문제는 세밀함의 대명사로 불리던 애플이란 브랜드의 명성에 상당한 흠집을 내고 말았습니다. 애플은 조만간 iOS 17 버그를 수정한 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IT 전문가들은 소프트웨어의 문제가 아니라 하드웨어, 특히 반도체 칩의 내구성이 취약하다는 지적까지 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15 공개 행사 당시 우주선에 사용되는 티타늄 소재를 도입했다며 내구성을 강조한 바 있지만 IT 유튜버 애플트랙은 지난 23일 아이폰 15 프로와 전작인 아이폰 14 프로를 다양한 각도와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실험자가 두 대의 제품을 손, 가슴, 얼굴 높이에서 낙하시키자 아이폰 15 프로부터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모서리 부근이 점점 까지기 시작했으며 어느 순간 카메라 렌즈 부분에도 손상이 가기 시작하더니 액정까지 금이 번졌습니다. 4.5M 높이에서 두 기기를 나란히 떨어뜨리는 실험에서는 아이폰 15 프로의 액정 하단부가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반면 비교군인 아이폰 14 프로는 큰 이상 없었습니다. 6.1M 높이 실험에선 아이폰 15 프로가 충격으로 인해 완전히 박살났고 카메라 부분이 본체 바깥으로 튀어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아이폰 15는 이제 제품 마감이 불량하다는 불만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레딧에는 아이폰 15 프로 디스플레이나 안테나 부분이 들떠있다는 후기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종전에 아이폰 신제품이 출시되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반응들로 이게 정말 애플이 만든 제품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결국 화살은 TSMC에게 쓸렸고 TSMC가 아이폰 발열 문제의 주범으로 몰리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애플이 설계하고 TSMC가 양산한 반도체의 성능 문제를 발열의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TSMC의 3nm 공정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TSMC의 기술이 기대 이하이기 때문에 애플의 A17AP의 하자가 생겼고 발열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애플과 TSMC를 경쟁사로 둔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얻을 절호의 찬스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외 소비자들 사이에서 아이폰 15 구매가 망설여진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으며 TSMC 3nm 공정의 신뢰도에 금이 가게 되면서 삼성전자의 3nm 공정으로 반도체 고객들의 물량이 옮겨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발열의 근본적인 원인이 AP로 판가름 날 경우 이것을 양산한 TSMC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며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내실을 다지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역전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기회를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고객인 애플의 아이폰이 발열 문제를 일으킨 데다가 TSMC는 요즘 미국과의 관계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TSMC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면서 자국의 첨단 기술 안보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TSMC의 미국 투자를 유도하고 막대한 비용을 TSMC에 떠안기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TSMC에게 중단된 공장 가동을 재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애리조나 주지사까지 직접 나서 TSMC의 패키징 공장 증설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숙련 인력을 더 투입해라, 추가 생산 시설을 확충해라 등등 자국의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TSMC를 적극 이용하고 있지만 TSMC 입장에서는 미국이 그리 좋은 투자처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애리조나에 건설 중인 TSMC 공장은 숙련된 인력이 부족해 오픈 시기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미국 노조는 장비 설치 인력이 충분하다며 반박했지만 대만은 미국 인력들의 반도체 기술 수준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TSMC는 지금 대만 가오슝, 중국 난징, 독일 드레스덴, 일본 구마모토 등 여러 국가에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이 자꾸 자기 나라의 공장을 더 지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으니 참다 못한 대만 업계에서는 이런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역량을 키우기 위해
대만 기업을 이용하고 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더구나 TSMC는 요즘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애리조나 공장이 인력 부족으로 계속 연기되는 것도 죽을 맛인데 막대한 돈을 투자해 짓고 있는 일본 구마모토 공장 부지가 물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미국의 압박으로 일본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구마모토에 공장을 짓는 결단을 내렸는데 물 부족이라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 최근 대만 언론들은 2024년에 반도체 양산에 돌입하는 TSMC 반도체 공장의 최대 리스크는 물 부족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원인은 일본의 수자원 공급 인프라가 오래되고 낡아서 물 공급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수자원 공급 인프라가 노후해서 물을 끌어들일 시설을 새로 만들어야 하다니 당장 내년부터 반도체 양산에 들어가야 하는데 기본적인 물 공급 인프라가 조성을 기다려야 한다니 TSMC로서는 헛웃음이 나올 만한 상황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처참한 상황이 된 이유는 1980년대 일본의 거품 경제가 붕괴된 이후 일본 기업들이 생산 거점을 해외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은 생산 설비까지 해외로 모두 이전하면서 공업용수 사용량이 급감했고 그래서 수자원 공급 인프라를 증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러니 지금까지 물 공급 인프라를 깔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제조의 산업용수는 필수입니다. 화학약품을 세척하거나 반도체를 깎아내는 식각 공정에 대량의 물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불순물 제거에 쓰이는 초순수 1톤을 만들려면 그 2배인 2톤이 필요하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런데 TSMC는 지금 어이가 없을 겁니다. 대만은 가뭄이 자주 발생하고 계절에 따라 강우량이 크게 차이가 나서 안정적으로 수자원 확보가 어려웠고 그래서 외국으로 생산 거점을 옮겼던 것인데 일본에서 똑같이 물 부족을 겪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년 전 대만이 56년 만에 극심한 가뭄으로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겪자 TSMC는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TSMC는 급수차를 이용해 저수율이 비교적 높은 다른 지역의 댐에서 공장으로 물을 운반하면서까지 반도체 공장에 물을 대느라 곤욕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잦은 지진과 산업용수 부족 등을 이유로 일본이 반도체 생산기지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해왔습니다. 단지 TSMC가 그런 조언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물 부족이 현실이 되고 나서야 후회를 하고 있으니 진퇴양난에 빠진 TSMC가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지 삼성은 여유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